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이건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면담 방법론 맛보기 5번째 챕터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피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마 몇 개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피스 모델이라고 해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미리 해보면, 제가 앞단에는 이제 리드 테크닉을 설명을 드렸어요. 리드 테크닉도 역시 수사 면담, 수사 면담의 어떤 방법인데, 그 리드 테크닉은 용의자나 피의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대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럴싸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검증된 어떤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940년대 이후 미국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릴 피스 모델은 영국에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요거는 일종의 이제 그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면담을 통해서 실체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획득한다라는 것이 일종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피의자나 용의자를 상대로 한 건 아니고, 모든 면담자, 피면담자, 그죠? 뭐 목격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생활에도 어찌 보면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건 반드시 이제 수사관, 물론 수사관을 위해서 개발이 된 모델이긴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내부 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모델 자체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이건 그야말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처럼 뭐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얻어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잘 거치게 되면 충분하게 정보가 수집되더라,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여러분이 고려를 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는 피스 모델은 영국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됐고요. 사실 이게 1984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이야 이제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84년, 꽤 오래된 얘기죠. 이때부터 이제 모든 피의자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발단이 된 거냐면, 의무화가 되기 전까지는 수사관들이 했던 어떤 면담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 녹음 기록 자체를 우리 이제 외부 교수 집단이나 연구자 집단에서 연구를 해보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잘된 면담이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사실 그게 잘 공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이렇게 해서 기획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러한 이제 과거의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어떤 자료로서 많이 제공이 돼야만 사실은 이제 좀 더 치밀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뭐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을 하고 있는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받도록 시도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결과치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라는 얘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점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앞서서 제가 리드 테크닉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마치 그럴싸해서 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백을 할 것 같지만, 그 자백의 내용이 사실은 현재 발생한 객관적인 사항,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위험성이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탈피하자라고 제안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국 정부랑 그리고 이제 경찰 장협회, 아크포라고 하죠. 아크포가 이제 수사 면담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하게 됐고요. 이러한 이제 대량의 정보와 그다음에 많은 연구자들이 개입이 되면서 새로운 면담의 모델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영국 내무성에서 발표한 이제 1992년도 꽤 이것도 오래된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수사 면담의 원리에 대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크포가 경찰장 협의회죠. 거기서 목격자든 피해자든 그다음에 용의자든 여기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이제 수사 면담의 원칙, 뭐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게 뭐 사실은 뭐 영국 사람에 대해서만 특화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수사관이나 특히 내부 감사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원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런 원리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원칙을 한번 듣고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수사면담의 역할 자체가요. 수사 중인 사건들에 관해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용의자나 목격자나 피해자들로부터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에요. 이게 뭐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이나 내부 감사자가 자기들이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듣고 싶은 거를 많이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 사람을 내가 혐의자로 두고 용의자로 두고 특정을 하고 수사관이나 내부 감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판단만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진술을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그런 정보들을 얻는데 다만 그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욕심을 내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담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냥 너는 범죄자야. 그리고 너 피해자 네가 말하는 게 되게 모순적이고 야, 네가 말한 게 좀 이상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접근되어야 되고 의외로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요.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아무 상황에서나 잘 대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요, 그냥 진실한 말을 할지라도 되게 떨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 직장에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면접을 한다 그러죠? 면접을 할 때도 최근의 면접 방법에는 그 억압적 방법이라 할까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이런 방식의 면접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억압하는 그 곤란한 질문을 막 퍼붓고 막 이런 것들을 잘 아, 통과하는 사람은 의외로 소시오패스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억압적인 질문을 잘 통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순발력이 강하거나 대단히 똑똑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잘 대처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더라.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강압적인 약간 그 용어가 자꾸 생각 안 나는데 압박 면접이 그렇죠. 압박 면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면담자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면담관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인 추정의 결과 비교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대답을 받고자 하는 거기서 한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어떠한 과거에 발생한 범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정보들은요,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대단히 한정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낸 수사관들 있죠. 면담을 하기 직전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수사관들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또는 다른 사람이 진술한 자료들과 비교 검증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도 이제 피스 모델에도 첫 번째 단계에서 그게 나오지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피해 면담자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과 비교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 면담자는요, 피면담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해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피의자인지 또는 상대방이 초범인지 또는 상대방이 일용직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자체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시민들보다는 조금의 이제 범죄 경력이 올라오게 되면 민감해질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뭐 늘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나중에 버릇처럼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왕 한번 걸렸으니 그냥 쿨하게 다 인정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사하는 하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내가 피해자 같은 경우에 내가 당한 범죄가 되게 수치스러운 범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조사를 하는 그 환경 자체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무조건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여건, 성향, 성격, 그리고 범죄의 경중, 그리고 범죄의 어떤 뭐죠? 이제 반복성, 뭐 상습성 이런 것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학력, 그 지능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아, 피면담자의 첫 번째 대답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게 뭐냐면 어, 처음에 한번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뭐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무조건 뭐 믿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대단히 중립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한 그 대답이 정확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자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하게 되면 대단히 당황하는 조사관들이 있는데 그거는 관계없어요. 묵비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당연히 있죠. 거기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했다면 뭐 다른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가 보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대단히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질문을 못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질문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찰관들은 진실 발견을 위한 질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대답이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의 재구성에 필요한 거라고 하면 어떤 내용의 질문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다만 성폭력 사건이나 특히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피해들 있잖아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하는 내용도 되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질문을 해도 된다라는 걸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나오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든 목격자든 용의자든 특히 이들이 어떤 측면에서 조사를 받고 있든 간에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매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매우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법에도 다행히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서 뭐 신뢰 관계자가 동석해도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변호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수사관들이 통상적으로는 되게 이제 거북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왕 상대방을 배려했다고 하면 충분히 조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충분히 그 사람들도 여전히 평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조사관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탄생한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 뭐 과거의 것과 그러니까 리드 테크닉과도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수업을 듣는 사람이 나는 과거 했던 것이 과연 잘못됐는가? 이런 거 내가 잘하고 있었네.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사실 피스 모델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런 아까 설명했던 7가지 원리가 승인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인테로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어요. 상대방을 이제 압박해서 막 취조한다. 인테로게이트 한다는 말을 이제 사용했었는데, 이때 이후로는 우리는 수사 면담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investigative interview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이게 강자와 약자 사이,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의 취조가 아니라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사면담의 목적 자체가, 면담 목적 자체가 자백 획득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하니까 방향성 있잖아요. 그죠? 자백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수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동일선상에서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한 거에 특별한 정보의 가치를 더 두는 것도 아니고요. 객관화된 여러 정보들 중에 하나가 면담의 결과죠. 그래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술하는 것도 일종의 수사를 위한 정보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것, 그거를 우리는 이제 수사 면담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대단히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사 면담 훈련에 필요한 새로운 표준 모델로 피스 모델이 제안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의 중간중간에는 일종의 테크닉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미리 알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실 겁니다. 일단 피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앞에 있는 이 5가지 과정 있잖아요. Planning and Preparation, 그 다음에 Engage and Explain, Account, Closure, 그 다음에 Evaluation이라고 하는 각각의 단계의 맨 앞에 있는 단어를 모아서 만든 얘기예요. 피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1부터 5까지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피스 중에서 계획과 준비, 이거는 실제로 인터뷰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밸류에이션, 이 부분은요. 나중에 클로징을 하고 나서 사실 내가 했던 면담에 대한 평가를 한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E하고 A하고 C 있잖아요. 요 세 단계에서만 실제로 면담자와 피면담자가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요 2부터 C까지가 이제 사실은 그 면담의 실질적인 내용을 차지하게 되고, 여기 화살표들이 뭐 왔다 갔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순서대로 시계열적으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별로 범주화를 시켰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단계,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P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계획을 잡고, 면담을 할 계획을 잡고, 실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어떤 면담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획들인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화면이, 잠시만요. 네, 일단 보시면 이제, 아까 화면이 안 보여서 제가 당황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조사관들이 이 면담이 실제로 진행이 됐을 때 이 면담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내가 하고 있는 범죄 수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해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면담할 건가,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을 면담을 할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면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 많은 사건을 우리가 취급을 할 때는 그 대단히 이제 기계적으로 뻔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통상 어떤 고소 사건이라고 하면 고소인을 먼저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다시 대질 신문하고, 이러한 일률적인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안마다 매우 다릅니다. 고소장이라고 하는 걸 보고도 명확하게 이게 범죄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또는 그 고소인이 오히려 그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소의 내용을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구체적인 어떤 그 증거들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인을 조사하고 나서 바로 피의자를 조사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목격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병행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런 어떤 순서에 의해서 누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이 면담을 통해서 얻어낼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고소인이 예를 들어 고소장을 써왔는데 거기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 내용 자체를 보강해야겠죠. 그리고 내용을 보강했다고 하면 그 내용 속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한 요소가 뭔지 뽑고 해당 구성 요건의 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무엇인지를 이 조사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면 고소인을 통해서 피해자를 통해서 그 구성 요건 입증할 수 있는 정보의 위치들 어떻게 타고 들어가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범죄 내용, 이 비위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또는 감사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걸 미리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면담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그 초보적인 수사관들은 그러한 계획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삼모사랑 비슷한 건데요. 어떤 사람을 먼저 빨리 조사를 하고 나서 다른 증거를 얻는다. 이게 또 사건이 빨리 될 수도 있긴 하겠죠. 특히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그래요. 만약에 어저께 발생한 사건은요,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실제로 기억하는 것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는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되게 빨리 해야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옛날 일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오늘 조사하든 내일 조사하든 오히려 그 목격자가 불러서 조사할 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리 이 준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격자의 진술을 먼저 내가 획득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증거들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확보를 한 상태에서 목격자를 조사를 해야만 그 사람에게 기억을 좀 더 환기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정보들과의 흐름이 맥락이 맞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상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현재 통예로 되어 있는데 참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거고요. 방금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 자체를 면담하는 것이 어, 되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범죄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을 먼저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고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면담자에 대한 특성을 먼저 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 피해를 당했는지, 예를 들어 피해자라면, 그리고 내가 용의자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사람인지, 그 직업은 무엇인지, 물론 그런 것들을 뭐 어려운 환경에서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그런 정보들을 획득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과 준비 단계 중에서 세 번째는 법적인 요구 사항이죠. 요거는 이제 뭐 뻔한 얘기긴 한데요. 실제로 이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요구 사항이 거의 없죠. 대부분 용의자, 피해자,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들어가야 되고 진술 거부권도 고지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상대방이 피의자 또는 용의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들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과 법률의 규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성폭력이나 뭐 가정폭력이나 특히 피해자 중에 아동의 경우에는 또 다른 법률적 요구사항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 그런 검토를 먼저 해놓는 것, 이것도 이제 플래닝하고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이거예요.
과연 내가 이 면담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 것이라는 거라는 거죠.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인지, 만약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밖에 이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피해자의 진술이 대단히 신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통해서 어떤 정보의 위치,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뭐 계좌번호가 무엇인지, 그때 당시에 그 용의자를 제일 먼저 만났던 장소가 어딘지, 몇 시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럼 어떻게 이동을 했으면 그 이동 동선상에서 존재하는 CCTV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알기 전에 누구를 먼저 접촉했었는지라든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면담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 것이고, 그런 어떠한 정보들은 어떻게 수사에 활용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 증명할 범행의 의도, 행위, 방법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한 줄로 쓰여 있지만 사건의 그런 경중과 사건이 일어난 범위와 그리고 이 사건에 결부된 어떤 과정들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실제로 범행과 증명할 점은 훨씬 더 커지죠. 이건 일종의 면담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수사를 하는 수사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제가 그 형광펜 해놓은 부분이 조사상의 가설들은 어떤 것인가 이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면, 조사상의 가설들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어떠한 이제 많은 정보가 없는 경우,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획득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정된 정보 속에서 누구일까? 누가 이 범행을 했을까? 그리고 어느 선 내에서 증거군을 따라갈 것인가? 특히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범죄 장소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것인가? 용의자가 도보로 이동해서 갔을까? 아니면 이 지역 사람일까? 아니면 이미 도주한 지가 되게 멀리까지 도주했을까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가설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종의 가지고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유형의 범죄인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까라는 가설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들을 내가 얻겠다라는 측면이 어찌 보면은 면담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들, 뭐 이게 녹화 같은 거를 할 때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증거물에 대한 점검. 내가 이 사람을 면담을 할 때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보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인할 가능성이 있을 정보들, 이 사람이 만약에 부인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해서 내가 이 증거와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계산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요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전략적 증거 사용이라는 얘기도 할 텐데, 이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증거의 공개가 다시 나오는데, 조사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이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할 건 아니고요. 공개할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한다면 언제 공개할 것인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시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서는 그 용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차량 내에 이 피해자, 존재하진 않죠. 지금은 이제 사체를 찾을 수 없지만, 이 피해자가 평소에 입고 있었던 옷의 섬유, 미세 증거가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이 피해자가 이 사람의 차에 승차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승차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승차를 했다고 죽인 건 아닌 상태인데, 거기서 만약에 이걸 미리 공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거요. 맞아요. 제가 같이 타고는 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처음부터 내가 공개를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한테 포괄적인 진술들을 계속 청취한 다음에 이 유일한 증거 이외에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을 때요, 이거를 제시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이 하나만의 증거만 갖고 있는데 먼저 냈다 제시를 하고 그 증거의 가치를 아예 멸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과 준비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1번부터 쭉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결국은 뭐 노련한 수사관들은 아주 많은 정보를 머리에 넣고 그 순간순간에 대비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그런 사람은 없죠. 물론 간단한 사안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복잡한 사안에서는 절대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영역으로는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면담의 계획서를 작성해 둡니다. 이 계획서를 과연 작성하는 조사관들이나 그 감사인들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건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보시면 면담의 일시, 장소, 그리고 누가 참여할지, 그리고 뭐 어떠한 조건들과 법률적인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변호인이 올 건지, 그리고 통역인의 준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써야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권리를 고지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법적인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면 어떤 것인지도 다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러겠죠. 미리 면담 계획서라고 하는 일종의 포멀한 얘기를 어떤 아예 서식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이제 체킹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담의 목적은 뭔가, 주목적이 뭘까?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 절도 혐의를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피해자라고 하면 실제로 피해를 당한 상황을 확인하고 내가 추적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인지, 이 주 목적이 있어요. 그 세부 목적은 범인이라고 한다면, 용의자라고 한다면 그 범죄가 되는 장소에 갔던 적이 있느냐, 또는 거기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차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차량을 주차를 왜 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실제 여기서 질문을 써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내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겠다라는 거가 이제 면담의 목적이고요. 그래야만 면담의 목적이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산으로 안 가요.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오히려 피면담자한테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의 목적을 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된 사항, 이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것,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확인이 현재까지 된 것들, 그리고 라포 형성 방법, 뭐 처음에 이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이나 배경 지식을 우리가 확보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이 사람과의 라포를 형성할 때 어떤 이슈를 먼저 제기를 해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증거들이요. 입증되고 확인된 사항, 증거 목록들이겠죠. 특히 법리적 사항, 법리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증거 목록, 그리고 비어있는 증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입증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사실적인 사항, 이 범죄 사실, 그리고 범죄 구속 요건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연대기억 사항이든 어떤 공간적인 사항이든, 그리고 인물에 대한 사항이든, 실제 통화의 내용에 대한 사항이든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목록, 내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질문의 순서를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내가 질문할 것들을 아예 문답에다 적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되게 곤란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질문했는데 상대방이 좀 더 포괄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면담에 집중하면서 이제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미리 질문을 너무 상세하게 저걸 해두면요, 조사자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는 저것만 대답하길 바래요, 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목록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러한 방식의 질문 형태를 가지고서 꼭 해야 되는 질문들 몇 개만을 우리가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되는 어려움. 만약에 내가 지금 CCTV를 갖고 있어요. 수사관이 CCTV를 갖고 있지만 이 CCTV에 찍혔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먼저 공개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게 두겠다는 작전을 가지고 가요. 계속. 이 사람은 자기의 알리바이를 주장을 막 했어요. 열심히 알리바이를 주장했는데, 야, 요때 이 사람에 대해서 요 CCTV 자료를 갖다가 내가 제시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내가 거짓말 했던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CCTV 자료를 갖고 있어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예상되는 어려움,
이걸 적어두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의 이제 이렇게 목록만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면은 뭐 3장, 4장, 많게는 10장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지나가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